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가 오늘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후 한 달 만입니다. 우리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또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을 해가는 것이 도리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힘 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넓고 보편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입당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40대 이하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음 달 26일 시작되는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 중 모더나 백신 130만 회분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조공정의 문제로 공급이 다소 지연되었던 모더나 7월 물량도 다음 달 중 공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8월 6일 또는 7일에 130만 회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8월분 850만 회분도 제때 우리나라로 공급될 것입니다. 이로써 8월에 공급되는 백신은 약 2,860만 회분이 되겠습니다. 여자 양궁 국가대표팀 안산 선수가 도쿄올림픽 개인전 결승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죠. 올림픽 양궁 역사상 첫 3관왕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올림픽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7월 30일 금요일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더 깊고 더 자세한 뉴스 브리핑 뉴스 원정대 시작합니다. 금요일 원정대원 두 분 나오셨어요.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 오늘 정말 깜짝 뉴스가 또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예비후보 국민의당에 전격 입당했습니다. 대권 선언하고 한 달 만인데 오늘 오후에 국민의힘을 직접 찾은 거죠? 네. 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치 선언을 하고 30일 만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권에서는 네. 검찰총장 사퇴를 기점으로 많이 삼습니다. 그렇죠. 네. 3월 4일 사퇴 기점으로 6월 29일 118일 만에 대선 출마 또는 정치 선언을 했고요. 네. 7월 30일 오늘이죠. 국민의힘 입당은 149일 만이다라고 하면서 어찌되었든 이제 조만간에 또는 8월 사실 오늘 전까지만 하더라도 8월 중에는 입당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입당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였는데 오늘 갑자기 이야기를 해서 입당을 했습니다. 어제 사실 저녁 때만 해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양상이 좀 펼쳐졌어요. 네. 한 언론에서 이제 단독 보도 형식으로 해가지고 8월 2일에 입당을 할 거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니까 데일리 아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곧바로 이제 캠프에서 반박을 했죠. 사실 무근이다. 근데 8월 2일도 아니고 당장 오늘 7월에 네, 7월에 입당을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여당에서는 검찰총장 사퇴하고 이제 118일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6월 29일에 이제 정치 선언을 하고 이제 딱 한 달만이거든요. 네네. 이게 사실상 정무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자기 노선의 실패. 사실상의 패배 선언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 네.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이게 별명으로 간서결이라 그래가지고 간본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렇죠. 안철수 대표한테 많이 붙여졌던 별명이기도 하죠. 네. 아니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이랑 입장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면서 왜 입당을 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욕을 계속 먹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당을 하지 않고 견지했던 거는 이제 중도 확장이 명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한 달 동안 그 성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보다 더 우측으로 가 있는 행보에 이제 주력을 하다가 네. 처음에 이제 정치권에 뛰어들 때 갖고 들어왔던 판돈을 상당 부분 까먹고 네네. 국민의힘으로 일단 급하게 들어가는 모양새가 네. 됐습니다. 사실 이번 달 초부터 7월 초부터 저하고 이제 오창석 평론가가 계속 얘기했던 게 뉴스 원정대에서 네. 이준석 윤석열 관계를 놓고 이 갑을 관계가 이미 좀 뒤집힌 상태다라고 예언을 했었는데 네네. 들어맞았다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앞에 길게 그렇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입당 시기도 생각보다는 조금 빠르다. 왜냐면 이제 8월 중에는 들어가겠네라는 관측들이 많았었는데 조금 빠른 데다가 시기가 참 묘했어요. 사진을 봤는데 너무 썰렁한 거예요. 네. 당대표도 없고 원내대표도 없고 네. 그리고 윤 총장 본인도
입당 결심한 지 몇 시간 안 됐다. 이거 뭐 충동적인 결정도 아닐 텐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 정도 거물급 인사가 입당 결심을 한 지 얼마 시간 안 됐다라고 얘기해서 바로 입당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대한민국 좀 정치사에 이상하죠.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었고 네. 보통은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나 언제 입당합니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보통 일요일에 선언을 해서 네. 월요일부터 이슈를 자기 거로 다 밀어버리는 걸 선택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네. 일요일에 불러서 기자들 굉장히 싫어했던 거 기억하는데 네, 네. 보통은 먼저 선언을 하고 예고를 하고 그날의 모든 취재진들과 모든 이슈가 몰리게끔 만들어요. 그게 진짜 진정한 컨벤션 효과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걸 예고에 다음 주 월요일 정도라도 예고를 했으면 오늘부터 금, 토, 일, 월 아침까지는 그 이슈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준석 대표가 와서 꽃다발을 어떻게 전달할지 어떻게 이야기를 남길지 첫 마디가 무엇일지 등등등 모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그 국민의 입당에 입당 성명을 냈었던 41명도 다 줄을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징계를 받을 뻔했었던 그 원외 인사들도 네, 당협위원장들. 다 함께 다 나와 있었겠죠. 네. 새 과시를 할 수가 있는 기회인데 네,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걸 다 버리고 갑자기 입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급했다는 것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당대표를 너무 무시한 처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제1야당의 당대표가 없는 사이에 입당을 해버렸다는 것은 사실 좀 믿기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힘들죠. 게임 쪽 용어, 게임 쪽 용어로는 빈집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네. 또 하나 짚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지난 주말에 이 대표하고 치맥 회동을 했을 때 그렇죠. 동석했던 황보승희 대변인이 뭐라고 전달했었냐면 윤 예비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8월 10일에 입당을 한다면 적어도 하루 전에 8월 9일에는 맞아요. 미리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상황을 보면 그걸 안 지킨 셈이 되거든요. 오전에도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은데요. 그 그러니까요. 분위기상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된 거고 이 현상을 볼 때 이제 여러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왜 없을 때 굳이 들어왔느냐? 라는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이거를 전지적 아재 시점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건 또 뭔가요? 제가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아재로서 이 배가 나오고 네, 네. 몸매가 잘 통제 안 되는 시점에 접어든 아재들의 심리를 또 제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네, 좀 설명을 네. 해주세요. 윤 전 네. 총장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자존심인 거죠. 저희가 이제 앞에 했었던 얘기의 맥락이 연결되는 건데 네. 사실 갑을 관계에서 이미 국민의힘 쪽으로 힘이 기울어진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입당해야 되는 상황이고 더구나 이준석 대표, 신진 대표인 이준석 대표한테 어떻게 보면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모양새가 될 수가 있는 거를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네. 날짜를 정할 때 이준석 대표가 없는 날짜를 잡아가지고 둘이 이 그림이 잡히는 거는 좀 피하고 싶었던 게 아니냐. 네, 처음부터 신경전.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아재인 권영세 위원장하고 이제 그림을 만드는 그런 모양새를 잡으려고 했던 것 같고 좀 전에 이제 컨벤션 효과 말씀해 주셨는데 최재형 전 원장만 하더라도 입당을 할 때 네. 소위 말하는 이제 모바일 그 입당 원서를 써가지고 그랬죠. 이준석 대표의 정책 홍보도 하면서 네네. 젊은 이미지도 보여주면서 이 그림을 잘 만들어내서 이제 자기 이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활용을 했는데 네. 지금 그런 가능성, 그런 어떤 그 좋은 수를 버릴 만큼 자존심이 중요했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아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계속 8월 이제 경선 버스 얘기하면서 계속 입당을 압박하는 모양새였고, 뭐 그때 버스 안 타면은 같이 나갔던 당협위원장들 다 같이 제명할 거야 이렇게 협박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컨벤션 효과 누릴 수 있는 시기마저 버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일요일날 월요일날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까지 이준석 대표가 미웠던 걸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버스를 현재죠. 타긴 타야 되는데 네. 운전사가 이준석이 아닐 때 탄 거죠. 다른 운전사가 운전할 때. 이걸 굳이 악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네. 굳이 악의적으로 해석해보면 네. 호남에서 아무리 KTX를 타고 빠르게 올라와도 일정에 못 맞출 시간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2시간 반이니 걸리니까. 우리 모두 내피셜. 네. 어쨌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설령 뒤늦게 알아서 제지하고 싶다 하더라도 제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제지는 못하죠. 네, 그렇게 왜냐하면 들어오라고 입당을 하길 했는데. 바랬었는데 내가 없다고 해서 입당을 거부하면 또 이준석 대표가 이상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준석 대표한테 좀 난처한, 난감한 또는 분노할 만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번에 네. 전격 입당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닥쳤던 개가 된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김종인 전 위원장입니다. 네네. 그동안 꾸준히 제3지대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었고 양측이 서로 좀 그 지지율을 모은 뒤에 12월 전후해가지고 그때쯤 이게 같이 가는 모양새를 만드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해왔는데 네. 결국은 그게 폐기가 된 셈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아마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보조적인 역할 이외에는 네. 실질적 역할을 하기가 좀 힘들어졌다. 네. 예, 대선에서의 어떤 그 입지도 좀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것까지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그냥 중간에서 여름 휴가를 맡고 있었던 김기현 원내대표도 참 이상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입당, 윤석열 예비후보 입당 결정에 일단 그 야권의 대선 주자들 다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어요? 네, 당연히 환영의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계속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네, 네. 들어오라 말아라 하면 윤석열이냐 아니냐의 싸움이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예비 경선 무대에 함께 뛸 수 있는 선수가 됐기 때문에 뭐 네.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원희룡 지사,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리고 홍준표 의원까지 옳은 선택을 하셨다. 네. 잘 들어왔다. 멋진 경쟁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SNS에 윤석열 후보님의 입당을 거듭 환영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곧바로 또 하나 글을 썼는데 오늘부터 일주일간 학예 휴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향후 전국 구상도 하고 모든 것을 비우고 8월 네. 중순부터 시작하는 전국 순회 일정도 점검하면 여름 휴가가 될 것입니다. 어. 무더위 건강 유의하십시오라고 남겼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휴가를 일주일간 내고 전국 구상을 한다는 것은 네. 뭔가의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것이겠죠. 자, 보시죠. 이 명랑시사의 신호등 네. 홍준표 의원의 페이스북에 그래서 저도 물어보려고 했어요. 네. 두 가지 신호가 왔습니다. 오창석 평론가가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네. 휴가를 간다. 이 두 가지 이유죠. 전국 구상을 하는 동시에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 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시물에도 환영한다 혹은 기쁘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단어가 제가 세 번 걸로 4차례가 나옵니다. 네, 굉장히 차례. 기쁘다는 거죠. 네네. 굉장히 기쁘다는 건데 그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건 불확실성이 해소된 기쁜 날이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가 바깥에 있으면서 여러 행보를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국민의힘 내부 주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이 불안한 요소가 이제 상당 부분 제거된다라는 거를 지금 홍준표 의원은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실제로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왔다시피 네. 윤석열 후보가 내세워왔던 확장성이 사실상 실패한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누가 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잘 맞는 후보냐의 경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소위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서 갖고 있는 원죄가 언젠가 분명히 발목을 잡게 된다라는 계산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게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위험 요소가 될 것이다라는 걸 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윤석열 예비후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메시지 관리가 여전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 이한열 열사 관련돼서 좀 논란이 있었죠. 네, 이제 부마항쟁 가서 여기가 부마항쟁이냐라고 얘기를 해서 장기훈 의원이 또 맞다고 옆에서 또 얘기를 주변에 있던 분들이 안 고쳐줬어요. 네, 안 고쳐져서 좀 당황스러운데 저는 네.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또는 또 고위 공무원들 좀 제발 영화 좀 봤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영화만 봐도. 2017년 1987 그냥 아예 써놨어요. 제목이 1987. 네. 1987 700만 명이 봤어요. 700명. 700만 명이 봐서 그리고 이한열 열사는 특히나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그 무거운 영화에서 강동원 씨가 나와서 등장하는 순간 영화관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예, 막 비명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저도 그런 봤는데. 영화에서 그런 네. 비명 소리가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 강동원 씨가 역할을 했었던 게 이한열 열사였습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을 1987과 1979를 헷갈린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내용인데 네, 이 시대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몰랐다고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인터뷰가 딱 나왔는데 나도 어이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건 무슨 메시지인가요 도대체? 이게 이제 그 다시 전지적 아재 시점으로 네, 가보겠습니다. 다시 가볼게요. 아재한테 네. 중요한 거는 나입니다. 나. 나. 본인. 본인이죠. 79년은 윤석열 후보가 이 대학에 입학한 해입니다. 네, 79학번이거든요. 1학년 때. 87년은 대학원 다닐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사법고시에 계속 실패해서 좀 어려울 때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깊이 각인되는 메시지, 이미지로 보자면 79년이 더 깊이 각인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창석 평론가 짚어주신 것처럼 나도 어이가 없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그 당시에 연희동에 살고 있었고, 네네. 그래서 87년의 사건이 어떤 거였는지를 선명하게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헷갈린 것 자체가 나도 좀 당황스럽다. 뭐 이런 취지였겠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네네. 메시지의 전체 맥락을 보면 네. 내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얘기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장제원 의원한테 탓을 약간 돌리는 것 같은 해명이 이어졌는데 네네. 부마항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장소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장제원 의원이 안내를 해주면서 네. 이한열 열사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부산 마산 지역 항쟁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서 이제 서울대 연세대 앞에 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맞네요라고 하고 부마 항쟁 60 항쟁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게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라는 게 이제 오늘 기자회견에서의 답변입니다. 그런 게 어떻게 나왔는지라는 거는 이제 언론 보도에서 그걸 공격하는 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 이런 이제 심경을 표출을 한 건데 네. 제가 그래서 그 영상을 다시 돌려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돌려봤는데 장제원 의원이 좀 억울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네, 장제원 의원이 그 문제 조형물 쪽으로 이 안내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한열 열사라고 안내를 하니까 네. 윤 후보가 본인이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부마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부마인가요? 그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얼떨결에 장제원 의원이 네라고 답변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혼란이 생기긴 한 건데 네. 맥락으로 보면 아마도 이제 부마 민주공원에 갔으니까 본인도 이제 깊이 어떤 생각을 안 하고 혹은 뭐 그 조형물을 자세히 안 보고 그냥 툭 던진 네. 말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좀 관심이 그렇게 깊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네. 이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왔어요, 우리 헬마우스가. 알겠습니다. 이번 사안도 뭐 연관된 거긴 하지만 이 종로, 이른바 줄리 벽화 논란이 며칠 동안 있었잖아요. 결국은 이제 철거가 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물 앞, 서점 앞이 굉장히 좀 시끄러운 상황이라고요? 이게 사실 이제 여야 지지자를 가리지 않고 여기 와서 인증샷이나 흔히 말하는 이제 실시간 방송이라고 하죠. 네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림은 지워지지 않았고요. 그 문구 있죠. 네네. 문구를 다 흰색으로 뒤덮고 문구만? 있는데 네. 흰색으로 다 덮어서 이제 아무나 낙서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또 지지자들끼리 갈려서 뭐 대통령 욕을 쓰는 사람도 있고 윤석열 후보 욕을 쓰는 사람도 있고 하면서 아직까지 여기가 핫한 굉장히 혼란스러운 네, 장소가 상황이군요. 돼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줄리벽화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여성가족부 폐지로는 또 왜 나왔습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의원들이 이제 제기를 한 겁니다. 대선 후보들인데 네. 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 우리나라 여성운동가들과 여성가족부가 추구한다는 가치가 어떤 정치 세력과 연관된 일인지 그래서 이제 꺼졌다가 켜졌다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네. 이 이제 소위 말하는 줄리 벽화 사안에 대해서는 왜 이제 발언을 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지적을 한 거고요. 하태경 의원도 그러면서 여성단체나 민주당 여성 국회의원은 침묵하지 말고 나서달라. 그러면서 없어질 여가부는 조용히 계셔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롱조로 얘기를 했네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기자단을 향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그 입장을 발표를 했고 네, 입장문을 짧게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이제 양궁 금메달리스트 안산 선수를 둘러싼 일종의 이제 인터넷 공격, 사이버 네네. 불링에 네. 대한 얘기도 이제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태경 의원이나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줄리 사안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안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이제 네. 좌우 양쪽의 그 유튜버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하는 그 양태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정치 쟁점화되어 있는 이슈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다만 이제 그 어떤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게 그 문제적이다라는 거는 여야가 공히 지금 네네.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 거라서 네네. 그 문제는 또 따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동시에 지금 오히려 더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더 어떻게 보면 또렷한 이슈는 지금 안산 선수를 향한 그 사이버 공격인 네. 건데 황당한 공격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가부가 왜 제대로 발언하지 않느냐를 정말 지적하고 싶었다면 오히려 이 건을 다뤘어야 되는데 네. 하태경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처럼 그동안 이제 소위 말하는 남초 커뮤니티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주장해왔던 정치인들이 이 얘기는 쏙 빼고 그리고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왜 그 사안에 대해서 제지를 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도 안산 선수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걸 이제 피해가는 듯한 그 입장만 밝히고 있는 걸 봐서는 네. 어느 쪽이 더 선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성가족부가 이 뭐 정치권, 스포츠계를 이제 표현하면서 최근 스포츠계와 정치 영역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성 혐오적 표현이나 인권 침해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좀 다른 이슈인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겁니다. 곧 가석방 여부를 최종 심사한다고요? 네, 일단은 이게 사실은 이제 몇 주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요. 예비 심사 명단 그리고 본 심사가 있는데 예비 심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석방과 사면의 차이가 뭐냐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일단은 이제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네. 광복절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고 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 명단에 포함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범계 장관이 그 당시 명단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부터 이미 전국의 수용시설의 그 수용 밀집도가 수원교정시설 같은 경우는 130%, 네. 뭐 전국 같은 경우는 110%로 이미 수용을 넘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가석방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가석방 심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또 마침 그 이재용 부회장의 그 형기가 70%가 넘었어요. 네네. 8월이 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8월이 되는 순간부터 넘기 때문에 8월 대상자에 포함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비 심사 명단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네. 예측대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기존보다 조금 완화가 된 좀 완화가 된 기준이죠. 수치죠? 예. 네. 60%. 원래는 이제 80% 이상이었는데 60% 이상으로 좀 그렇죠. 완화가 됐습니다. 80% 이상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뭐 가석방 가능성 어떻게 봅니까? 상당히 네. 높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 여론이 여론조사를 할 때마다 네네. 과반을 압도적으로 넘는 이제 그 비율로 네. 찬성 쪽이 좀 기울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지금 여론조사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이나 혹은 뭐 이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부담이 좀 덜한 것이 사면으로 갈 경우에는 이게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네네. 대통령이 또 직접 내리는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가석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기준선을 채우고 그동안에 이제 형기 동안 어떻게 수용 생활을 했느냐 이거를 가지고 판단하는 어떻게 보면 좀 기계적인 그 판단의 영역이라서 네. 정치적 부담은 좀 훨씬 덜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뭐 얼마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재용 그 부회장이 뭐 교도소에 있으면서 굉장히 아팠는데 충수염 네. 때문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최대한 병원에 안 가려고 했었던 게 또 알려져가지고 그게 또 일종의 좀 그 미담처럼 네네. 또 유통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네. 거를 봤을 때도 최대한 교도소 안에서 모범수로서의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와왔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라는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고 상당히 정치적 결단이라고 한다면 반면 가석방은 어쨌든 법무부 소관이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 박범계 장관은 뭐 NCND 이런 입장이죠. 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이런 정도입니까? 네, 그리고 복용률이 낮춰진 것에 대해서 정권 네. 초반부터 네. 이 가석방에 대한 요건을 완화하려고 했었다라고 얘기를 계속해서 남겼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더 가석방으로 기울었었습니다. 여론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직 대통령, 두 대통령과는 다른 부분이 또 있던 것이고 다만 가석방이냐 사면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취업 제한 요건이 좀 걸리긴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가석방이 돼서 나온다고 해서 삼성이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오너가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게 굵직굵직한 M&A와 무슨 고용 창출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네. 삼성의 복직, 흔히 말하는 복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이 사인이 사실상 명령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면은 너의 죄로 모든 것을 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정부도 그런 효과까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지금 삼성바이오에 대한 재판이 또 따로 걸려 있거든요. 그게 거기서 아마. 만약에 유죄가 되면 사면을 시켜줬을 경우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능성 좀 높아 보인다 이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뉴스 원정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각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뉴스 원정대 2 시작할게요.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보죠. 드디어 저와 저 연배가 비슷한 이현경 뉴스캐스터도 코로나19 백신 맞게 됐어요. 네, 마음의 준비를 다 마음의 하셨는데요. 준비. 너무 기다렸던 이때가 네. 아닌가. 네. 일정도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편리한 시간에 맞으시면 좋으니까요. 네. 근데 이게 나이 순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전 예약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18세에서 49세 그러니까 1972년 1월 1일생부터 네. 2003년 12월 31일생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차 접종이 8월 26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 200만 명은 좀 먼저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8월 3일부터 예약을 시작해서 8월 17일까지 접종이 되는데요. 주로 네. 이제 지자체에서 이분들은 우선 접종을 좀 해야 된다라고 분류한 200만 명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인들 중에서 학생들하고 접촉이 좀 많으신 일반인의 학생 접촉이 많으신 대중교통 운전자, 네, 그렇죠. 그다음에 네. 택배 종사자, 환경미화원, 학원 강사,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이나 선원, 그러니까 노숙인 이런 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먼저 맞고요. 네네. 그다음에 8월, 9월에 이제 접종을 시작하게 되는데 사전 예약을 8월 9일부터 18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네. 이제 접종을 9월까지 마치면 첫 번째 목표인 1차 접종 3,600만 명, 네. 우리 국민의 70%가 우선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 이게 이제 현재까지 계획입니다. 원래 당초에 애초부터 11월까지 이제 집단 면역 형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목표는 뭐 수정돼 있는 상황은 아니고 네. 일단 목표대로 간다라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예약은 왜냐면 예전에 이제 막 다운되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래서 예약이 이번엔 잘 되나 싶긴 한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선은 지난번과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네. 우선 2,500만 명 돼요. 18세에서 49세 대상자가. 근데 뭐 얀센 백신 맞으신 예비군 빼고 네네. 또 이미 의료진들 받으신 분들 빼고 하다 그렇죠. 보니까 한 1,7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10개로 나눴어요. 10부제로. 그래서 하루에 한 170만 명 정도가 그렇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8월 9일 같은 경우에는 내 생년월일 끝자리 네. 태어난 날짜가 9일, 19일, 29일 네네. 20분만 예약을 할 수 있어요. 네, 네, 끝자리. 그렇게 해서 끝자리를 통해서 예약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8월 22일부터 9월 17일까지는 그때 예약을 못 하신 분들 네. 추가 예약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이전에 고령층 중에서 백신 예약을 해서 맞으셔야 되는데 못 맞으신 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계시죠. 네. 예, 그분들에 대한 것도 다시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4차 유행의 기본 모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그럼 무슨 백신을 맞아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그렇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예, 네. 메신저 리보핵산 계열의 백신이 주로 이제 그 접종이 될 텐데요. 주로 화이자나 모더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전국의 위탁 의료기관 그리고 예방접종센터 중에서 희망하시는 데 가서 접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다음 달 9일에서 18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네.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 예약이 우선 진행되고 이때 못 하셔도 그 다음에 여러 차례 또 네. 기회가 있으니까 9월 17일까지 네. 누구나 예약하실 수가 네,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는 그 일부, 그러니까 7월에 당초 공급되기로 했던 것의 일부 공급이 뭐 연기된다. 네. 그래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백신 물량 확보 상황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1,700만 명 정도가 접종 예약이니까요. 지금 물량은 충분합니다. 들어오기로 한 시간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네. 그러니까 7월 물량이 다음 주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못 들어온 게. 그다음에 8월 한 달 동안도 그 모더나 백신이 한 850만 회분이 원래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못 들어온 거랑 그걸 합치면 한 1,046만 회분이 들어오게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를 코백스 말고 개별 계약한 물량이 1,730만 회. 네. 그리고 코백스로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83만 5천 회분 이렇게 하니까 8월 중에 2,860만 회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9월 말까지 1,700만 명이 더 예약을 해서 이제 접종을 하게 될 거니까 사실은 물량은 충분한데 네네. 이제 지난번 모더나 때처럼 혹시 들어오기로 한 물량들이 1, 2주 차질을 좀 빚을 수는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일정지 한 1, 2주 정도 수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가장 좋은 건 충분한 백신에 접종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면 뭐 그럼요. 모든 게 해결되겠지만 어쨌든 좀 순서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예. 그나저나 오늘 이게 이슈였습니다. 코로나19 검사 뒤에 병상을 찾다가 숨진 40대가 있어서 네. 이거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상황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분은 서울에 사시는 40대 남성인데요. 네. 21일 날 증상이 있었어요. 발열, 네. 구토, 인후통 증상이 있었는데 26일에서야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닷새 정도의 간격이 있죠. 네. 그리고 그 다음날 27일 오전에 10시쯤에 의식이 흐려져서 119 신고를 하고 구급대원이 거의 한 10분 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영등포 보건소에 전화를 해서 이 남성이 이제 전날 검사를 받았으니까 보통 네네. 하루 지나면 검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그제서 확인을 한 거예요. 병원에 연락을 했더니 이 병원에는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음압 격리 병상이 다 차서 환자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네. 수도권의 공동대응 상황실로 연락을 했더니 11시 14분께
국립중앙의료원에 병상을 배정받았습니다. 이러면 신고하고 이제 구급차로 신고하고 1시간 안에 이게 이루어진 건데요. 네네. 11시 40분께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에 도착을 해 처치를 받았는데 숨을 거두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 병상 부족 때문에 환자 대응 차질 빚은 거 아니냐, 결국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진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역 당국은 어떤 답변을 내놨습니까? 네, 뭐 원론적이긴 한데요. 응급의료법을 개정을 해서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격리병상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래서 음압격리병상이 959개가 있는데 이걸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네. 이분이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면 응급이송이나 병상 배정이 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병원의 입장에서는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이는 분들이 응급실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네. 네. 혹시 그렇죠. 이 증상이 아니어도 다른 증상이어도 사실은 지금 치료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빠진 대목이 뭐냐면 네. 음압병상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료진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네. 지금 음압병상은 충분히 있어도 대응할 의료진이 모자라서 그리고 지금 1년 반 정도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쳐서 그만두시는 의료진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의료진이 없으면 병상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처우 개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 심리적이든 아니면 사회적이든 보상이 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그렇죠. 된다고 하는데 네네. 의료진 보급은 충분한 것인지 일부 보도를 보면 코로나 전담병원에 지금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게 작년에도 이런 얘기 나왔었죠. 이제 뭐 간호사 분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이 병상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굉장히 않죠. 고도의 네. 훈련을 받은 분들만 들어갈 수 네. 있어서 이게 이제 모자라다는 얘기는 사실 작년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 계속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좀 다른 이슈를 짚어보죠.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죠. 서울대 청소 노동자 사망 사건. 네. 오늘 고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러니까 그 청소 노동자 유족분이 주장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네네. 15일부터 28일까지 유족과 근로자들에 관련된 괴롭힘 여부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주장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예를 들면 이 청소 노동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필기 시험을 쳤잖아요. 근데 이게 뭐 필기 시험을 친다는 사전 교육이나 공지 없이 갑자기 시행이 됐었고, 네. 그 다음에 그 청소 업무와 관계된 업무와 관련 없는 문항들이 굉장히 시험에 많았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근무 평점 제도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인사국가에 반영한다라는 내용을 시험 중에 공지했다. 이런 것들은 다 업무의 그 넘어서는 네네. 내용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복장에 대한 점검이나 풍평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근로자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이다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렇네요. 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거네요, 상황이. 네. 네. 이 건물명을 뭐 영어로 쓰라는 둥, 네. 준공 연도를 물어본다는 둥, 뭐 네. 여러 가지 정말 황당한 그 시험 문제를 냈다라고 해서 굉장히 공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이었던 다 건가요? 사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서울대에서 이후의 주장은 이런 거였어요. 외국인하고 학부모들을 응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양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제 명칭을 물어봤다라고 네네. 하지만 이게 사전 교육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험을 치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고용노동부의 주장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 드레스 코드, 전 이 드레스 코드라는 말 자체가 그런데 그렇죠. 어쨌든 복장 점검을 한 거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심지어는 회의 중에 일부 근로자들의 복장에 대해서 박수를 치는 등의 품평을 했다. 정말 이상한. 이게 네.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죠? 뭐 대책이 예.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개선과 재발 방지 지도를 한다라는 것이고, 불이행 시에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좀 의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고지하고 교육하고는 시험을 봐도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고용노동부 네네, 설명에 그러네요. 따르면. 네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청소 업무와 관련 없는 시험을 봐도 된다는 건지, 그럼 사전에 공지를 하면.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저는 이 부분의 가장 핵심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청소 노동자분들의 휴게 공간은 적절한지, 네네. 휴식 시간에 근로 조건은 적절한지, 네. 그리고 이 노동자가 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 결정적인 게 단지 시험이나 복장 업무 때문이었을까? 여러 가지가 쌓였겠죠. 예, 네네. 심지어 이제 이후 보도를 보면
근로계약서에 보면 주로 업무는 이런 건데 만약에 그 갑이라고 하는 서울대에서 이런 업무를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가 만들어졌어요. 지시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걸 얼마든지 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네네네. 고용주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악용할 수 있죠. 네, 그 상황에 대해서. 네, 근로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단지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됐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 혼자서 그 전체 기숙사를 다 청소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한 사람의 노동의 강도를 넘어서는 부분인데 네. 그런 핵심적인 것들은 좀 빠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문제 있을 때마다 뭐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거의 뭐 지켜지지 않는 것 같고 고용노동부가 왜 있는 건지 가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동자 입장에서 이 일을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요. 네. 네, 고용노동부인데 노동자 입장이 아니라 그 사용자 입장에서 주로 판단 내리는 경우도 참 많았었던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볼까요? 우리나라 최고 부자 누굴까? 막연히 생각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네. 다른 분이 이름을 올렸네요. 카카오 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이 1위를 차지했습니까? 네, 15조 4천억이 순자산인데요. 네. 생각하시는 그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인데 네. 121억 달러, 13조 9천억 원으로 하여튼 김범수 의장이 올해는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올해 카카오 주식이 고공행진을 했잖아요. 그렇죠. 올해만 해도 60억 달러, 6조 9천억, 거의 7조가 늘었어요. 왜냐하면 카카오 주가가 올해 거의 배 이상 올랐고 네네. 91% 급등을 했거든요. 네. 게다가 뭐 IPO 한다 그래가지고 기대감이 높아서 주식 가치가 올라가는 바람에 그렇다 해도 대단한 거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없는데요. 네, 네. 그렇죠. 물려받고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그럼요. 천지 차이죠. 그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 이 김범수 의장이 이른바 흑수저 출신이라면서요. 유명하죠. 네. 어떤 시기를 보냈는지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린 시절에 그 단칸방에서 8명 가족이 살았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유명한 유명하죠. 흑수저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서울대 졸업하고 한게임 창업을 했고 이거 2006년에 카카오 전신 아이위랩을 만들어 4년 뒤에 지금의 이 대단한 메신저를 출시해서 국민 모바일 메신저로 키웠는데 네네. 이 서울대 재수했어요. 아, 그래요? 네. 재수 시절에 혈서 써가면서 공부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혈서까지 써가면서. 네, 저는 안 써봤네요. 네, 그렇게까지. 네, 그렇게까지는 알아봤어요. 알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흑수저 출신이 우리나라 최고 부자에 등극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김범수 의장은 재산 절반만 해도 상당하지만 어쨌든 절반 이상을 지금 제일 많은데요. 네네 기부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예, 네. 그 자발적인 기부 운동이죠. 더 기빙 플래지라고 빌 게이츠 부부나 워렌 버핏 이런 분들이 하는 건데요. 절반을 기부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어린 시절 가난하게 살았었는데 부자가 되는 게 30대가 될 때까지 내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부를 얻고 나니까 한동안 오히려 방황을 했다는 거예요. 의미 있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데 그 랄프 waldo 에머슨의 시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시를 좋아한다고 이제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거. 그래서 한때 자신이 살았던 것이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좀 그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게 진정한 성공이다. 뭐 네. 이거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교육 격차를 줄이는 교육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미 네. 밝힌 바가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좀 더 기대하자면. 새로운 길을 간 거잖아요. 성공을 그렇죠. 할 때. 네네. 그렇다면 본인이 이렇게 혈서 써가면서 공부했던 거를 직원들에게 강요하지 않는 CEO였으면 네네. 최근에 네이버를 보면서 그런 생각 굉장히 그렇죠. 많이 했었거든요. 네이버에서 조사가 있었고 실제 그게 사실이었다라는 직장 갑질 네. 드러났었죠. 그런 문화가 생기지 않고 그 이 흑수저들이 들어가서 일을 할 때도 자신의 삶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네. 그런 문화를 만들어주는 일에 또 롤모델이 돼줬으면 좋겠다. 저는 네. 그 생각도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식 들어볼게요. 네. 이 기초생활수급자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지난 27일 오후 1시 37분께 도봉구 방학동에 네. 노부부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어떻게 갔냐면 그 소방당국에서 위층에 물 샌다고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네. 살피러 가보니까 창문 너머로 부부 모습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LH공사 직원이 신고를 해서 발견을 했는데
너무 상황이 어려웠던 게 할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셨고요. 네네. 할머니는 조현병을 앓고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가보니까 체납 고지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부부가 구청의 복지 지원을 거부했다고 알려졌는데 네. 어떤 상황인가요? 자녀가 없으세요, 이분들이. 네네. 그래서 할머니의 여동생이 실제적으로 말하자면 보호자였었는데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대면 지원도 거부하시고 대면 상담도 거부하시고 할아버지는 당뇨가 있으셔서 다리가 괴사가 왔어요. 근데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 돈 안 내고도. 네네. 근데 거부를 하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이 계속 좀 심해지시고 할머님은 조현병이 있어서 상담사가 찾아가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소통이 안 됐군요. 예, 그러니까 교류가 적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심지어는 가보니까 수도, 전기요금, 주민세도 내지 않아서 체납 중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단전단수되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네네. 이분들이 요금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거부하면 이 복지 서비스를 강제할 방법이 현재는 없다고 하네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네. 네. 근데 그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뭔가요? 네, 아마 이 더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요즘. 하는데요. 네네. 냉장고도 비어 있었고요. 네. 더위를 식힐 에어컨이 없었다고 합니다. 수도요금도 19만 620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거든요. 최근에 실내에서 사실 더위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있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는데 자기 결정권을 넘어서 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소식들 얘기를 나눴습니다. 뉴스 원정대 2였고요.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1, 2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 4부에서는 우리 신유진 변호사 노래엔 사건을 싣고 시간도 기다리고 있고 또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인터뷰 그리고 오늘 주요 경기 소식 등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2부 끝곡 노래 미카의 We Are Golden 들으시고 잠시 후 7시에 3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명랑시사 이승원입니다. 3부 시작했어요. 데이터로 보는 세상 이야기 명랑한 트렌드 시간이죠. 빅데이터 전문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당연히 올림픽 얘기. 올림픽 얘기. 네, 좋습니다. 올림픽 IT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 도쿄올림픽 때 이 코로나19가 좀 세계적 확산되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도 이 스포츠 과학이나 장비, 뭐 입체적인 플레이 분석 등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특히나 우리가 경기도 가서 보는 게 아니라 TV로 봐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더 주려면 예전과 다르게 조금 더 뭔가 TV에서 뭘 보여준다거나 네네. 여러 가지 것들이 또 필요하고 또 훈련을 갈 때도 최근에는 이런 IT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아주 체계적인 과학적인 훈련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지금 엄청난 기록들을 세우고 있어요. 양궁. 대단합니다. 양궁팀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양궁 종목은 네. 훈련 과정에서부터 IT 기술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정말 30년이 넘게 세계 1위를 한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놀랍죠. 네. 말 그대로. 그게 네. 얼마나 최선의 준비를 얼마큼 다른 데보다 계속 잘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뭐 몇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뭐 제일 대표적으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뭔가 우리가 소음에 훈련 대비한다고 야구장에서 네네. 야구장 한가운데서 이렇게 활 쏘고 있던 이런 모습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몇 년 전 올림픽 이럴 때 네네. 실제로 이제 뭐 많은 이제 환호성 같은 거 특히나 뭐 중국에서 할 때는 이럴 때 대비를 네네.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잠실 야구장 한복판에서 이제 중간 쉬는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데 대단하네요. 그래서 활을 쐈는데도 그때도 엑스텐 10점을 맞추던 네, 뭐 이런 3만 관중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스트레이트 테스트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 축구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경기든 이 소음에도 강해야 되지만 또 뭐 야유 이런 거에도 또 그렇죠. 멘탈 갑으로 이제 이겨야 네네네.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모든 걸 다 돌파했던 상황이군요. 네. 네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또 반대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무관중 혹은 관중이 있어도 이제 어떻게 스태프들 일부 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도 또 맞춤형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 5월에요. 네. 이제 충북 진천 선수촌에다가 도쿄 유메노시아 양궁장을 본뜬 가상의 도쿄 경기장을 만들어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 컨셉이 리얼 도쿄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느 수준으로 리얼하냐면 네. LED 전광판 밝기로 인해서 선수가 이제 타깃을 조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빛바램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있죠. 네. 그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서 가상
환경을 만들었고요. 네. 또 이제 무관중 환경을 대비해서 200석의 빈 관람석을 설치하는. 얘네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보는 관람석의 느낌까지 느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실제 경기를 하게 되면 나오는 상황별의 영어나 일본어, 현장 아나운서 코멘트까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또 소음, 박수, 카메라 셔터 소리까지 네. 전부 제작해서 이제 현장감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뭐 이뿐 아니라 도쿄올림픽 경기장 출입 및 퇴장 동선까지 다 만들어서요. 이런 것을 빛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제 VR 기기 같은 걸 활용을 해서 가상의 환경까지 여러 방식으로 체험을 해서 갔으니까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대혁 선수가 화이팅을 외쳐도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너무 놀랍네요. 일단 LED 전광판 밝기로 이게 시야 조절이 돼야 되니까 시야 그렇죠. 확보나 이런 것들 여기서부터 실제 거리, 뭐 동선 이걸 완벽하게 재현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얼마나 디테일한지를 와, 보여주는 대단하네요. 것이죠. 네, VR까지 이용해서 이번에 사실 이제 올림픽에서 양궁 종목에 처음 도입된 심박수 중계 네. 이것도 있던데 이것도 흥미롭던데요. 네, 이게 이제 아마도 개인전부터 보셨을 거예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안산 선수가 이제 화살을 쏠 때 보면 저는 도대체 그 심박수로 어떻게 살지 하는 정도로 100대 막 90대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그 네. 다른 선수 막 150, 160까지 갔었어요. 뭐 실제로 뭐 김우진 선수 때도 어땠냐면 김우진 선수가 평균 심박수가 84였고 네. 마지막 화살 쏠 때 73 정도였는데 이러한 심박수가 뭐가 중요하냐? 결국에는 심박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긴장도 네. 혹은 이 사람이 얼마나 평온한 상태인가 이런 걸 보여주니까 어떤 심박수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이 사람이 좀 어떻게 보면 긴장하고 있다. 잘못 쏠 수도 있는 뭐 이러한 요소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재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부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도입된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측정하는 방식이 또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원래 이제 측정이라고 하면은 그걸 우리가 뭐 심박기 여기 달고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양궁 선수들 활 쏘는데 이거 달려 있으면 불편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게 또 딥러닝이 인공지능이 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방식이냐 쉽게 설명드리면 얼굴 있잖아요. 얼굴의 빛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12m 정도 떨어져 있는 카메라 4대가 혈관 수축에 따라서 변하는 미세한 신체 변화를 측정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네, 이게 이거 앞면의 색깔 와. 변화나 혈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결국에 말하면 우리가 과거에도 이제 엑스레이 같은 걸 보면 사람이 이런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엑스레이 사진이 있으면 암이 어떻게 걸렸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처럼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안면, 어떤 온도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와 믹스를 한 건데요. 이게 이제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기술을 2019년 6월에 처음으로 이제 세계양궁연맹이 이런 기술을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곧 올림픽에 쓰일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네.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네네. 올림픽 딱 2주 전에 모든 선수들한테 이번에 이거 TV로 도입하겠다라고 사인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거 뭐야 할 수 있지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벌써 이제 한 올해 초부터 이제 그 2019년부터 준비가 됐고 익숙한 올해 상황. 초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경기에 도입이 좀 됐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까지 디테일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 심박수 측정이라고만 막연하게 드라마에서 봤던 거 뭐 손끝에 혹은 뭐 가슴 언저리에 뭔가 이렇게 달고 할 네네네. 것 같은데 이게 전혀 아닌 네. 다른 차원의 심박수 측정이 가능했었군요. 네네네. 네.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또 있네요. 이 자동으로 점수를 기록하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도 활용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양궁 선수들이 활을 하루에도 수백 발 이상 계속 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맨날 체크해야 된다. 그럼 그것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기록을 재는 기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록을 재는 게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 데이터를 이제 모아놓는 방식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아예 그럴 거면은 매일 쏘는 그 어떤 활들을 다 데이터화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해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자관역 센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네. 전자관역 센서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요. 단순히 점수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역에 꽂히는 각도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그렇죠. 수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선수의 습관, 패턴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수 있고요. 심지어 우천시에도 정상 작동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네, 네. 비가 오는 상황이든 언제든 네. 데이터를 다 모을 수 있는 이런 기술들까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궁 뭐 모든 스포츠 마찬가지지만 뭐 바람의 방향, 그렇죠. 바람의 색이, 뭐 빛 이 모든 게 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잡아내는 상황이 됐다는 거군요. 이 AI 인공지능 코치 기술을 네. 훈련에 활용했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이거는 뭐냐면은 네. 우리가 보통 예전에 이제 비디오로 녹화해서 선수들의 포즈를 보는 것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포즈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그 포즈 분석을 하더니 연습 때 비디오를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비디오를 활을 쏘고 또 움직여서 또 화살을 뽑고 막 이런 모든 과정이 다 찍힐 거잖아요. 네네. 뭐 사람이 계속 찍어주지 않는다면. 네.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필요한 장면은 일부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사람이 직접 편집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이걸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내가 하루 종일 어떤 연습 장면을 계속 찍어놓으면 그 중에서 활 쏘는 장면만 자동으로 편집을 해주고요. 네. 그 활 쏘는 어떤 팔의 모양에 따라서 점수가 어떻게 됐는지 이제 분석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럼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너는 이런 팔의 각도가 있을 때 이런 점수가 나와라는 걸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 자동 코칭이나 아니면 네. 이것을 가지고 가이드를 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선수마다 이런 또 데이터를 활용해서 심리 상담 앱 혹은 심리 명상 앱까지도 같이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심리가 중요합니다. 네. 네, 멘탈 중요하고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코치 기술까지 그 지금 하나하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네. 양궁팀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 그럼요. 아니에요. 한 땀 한 땀 정말 네.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모든 걸 다 케어하는 상황이었고 준비한 상황이었고 그나저나 지금 김덕진 부소장 같은 네. 경우는 여러 기술 다 놀랐지만 슈팅 머신 기술에 가장 놀랐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슈팅 머신은 어떤 거예요? 저는 화살을 이렇게까지 또 신경을 쓰는지도 몰랐어요. 화살? 슈팅 머신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군대에 총으로 쓰면 총이라는 것도 총알이 분량이 있을 수도 있고 총알의 어떤 특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화살 같은 경우에도 화살을 여러 개를 만들면 그중에 분량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화살을 이제 자기가 이제 3개씩 이게 옆에 선정을 놓고. 해서 꼽아서 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내가 뽑아야 될 화살을 뭘 쓴지가 중요하겠죠. 네네. 그걸 알기 위해서 그 전에 미리 테스트 기계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 기계에다가 화살을 예를 들면 100발을 놓으면 네. 그 100발을 자동으로 얘가 이제 어느 지역에 쏴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총도 비슷한데 탄착군이라고 그래서 네. 이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특정 지역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춰서 쏘지게 되거든요. 네네. 똑같은 파워로 똑같은 힘으로 기계가 쏘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방향에 꽂힌다. 그럼 네. 그건 약간 이제 불량이다. 화살에 불량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모으게 되는데 이게 네. 2016년에 우리나라에서 한번 만들었고 네. 이번에 도쿄올림픽 때 전면 재개발을 했어요. 근데 네. 이게 어느 정도로 정확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발을 쐈을 때 탄착군이 되는 그게 100원짜리 동전 크기 하나에 화살이 다 꽂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화살이 정확한 것도 가지고 쏘니까 안 그래도 실력이 좋은데 화살마저도 네. 정말 놀랍더라고요. 500원도 아니고 100원짜리예요? 네, 맞습니다. 믿겨지지가 않네요, 진짜. 네. 그 외에 또 이제 네네. 우리 그립이라고 그래서 이제 네네. 활에 이제 이렇게 손을 잡는 이렇게 손 이렇게 편하게 잡는 네네. 그립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3D 프린터로 각자 선수의 흔적까지를 다 재현해 가지고 예를 들면 흠집 있죠, 흠집 부분까지도 다 재현한 3D 프린터로의 그립을 다 개인별로 만들어줘서 그걸 또 이제 잡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듣다 보니까 할 말을 잃게 되는 상황까지 네. 왔어요, 지금. 네, 양궁. 지금까지 양궁만 얘기한 거예요. 아, 대단하죠. 네. 양궁 말고 다른 종목들도 사실 이제 그 네. 스포츠 종류별로 네. 각각 이게 너무 성격이 다르니까 네네네. 기구를 이용하는 것과 몸을 이용하는 것과 완전 음. 다르잖아요. 어쨌든 다른 종목은 어떤 IT 기술을 좀 저는 활용을 또 했습니까? 재밌었던 게 이제 네네. 근대우종이라고 하는 올림픽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게 있죠. 수영, 펜싱, 승마, 사격, 육상 다 해야 되는 건데요.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네. 대단한데 그 중에서 펜싱 부분에서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펜싱 종목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려고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시도하는 10가지 패턴을 3D 모델로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오락으로 치면 네네네. 게임기에서도 이른바 어떤 패턴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양궁 선수들이 어떤 공격을 잘하는지 10가지 패턴을 만들어서 네. 그걸 3D 안경, VR 안경이나 AR 안경을 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상대 선수가 있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럭비 훈련팀 같은 경우에는 럭비는 네. 또 이 조직이 중요하니까 네네. 각자에게 GPS, 그러니까 위성 장치가 있는 조끼를 입혀요. 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개인별 활동 반경, 주로 뛰는 위치, 속도 정보 이런 걸 이제 확인을 하고요. 또 연습된 드론까지 띄워가지고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거죠. 와. 그럼 이렇게 되면은 조직 스크럼뿐만 아니라 어떤 네. 선수는 초반에 체력이 좋고 어떤 선수는 후반에 좋고 이런 걸 다 체크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교체까지 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역도 같은 경우에는 역도 바벨 궤적을 또 자동으로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네. 어떻게 바벨을 올릴 때 선수의 몸의 중심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걸 또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적외선 카메라를 가지고 네. 부위별 움직임을 이제 관절마다 이제 관찰을 해서요. 그렇죠. 예, 적절히 힘을 쓰는 타이밍까지 이제 분석을 하는 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최첨단 기술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본 무대 올림픽 경기장에는 또 어떤 뭐 IT 기술도 좀 숨어 있습니까? 네, 뭐 일단은 뭐 육상 수영 얘기만 좀 간단하게 할게요. 네. 육상이나 수영이든 결국에는 속도에서의 타임을 얼마나 정확하게 잡느냐가 중요한데 최근에 이번에 육상 선수들이 이제 달리기를 할 때 단거리에 몸에 센서를 달고 이제 이번에 달리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센서가 되게 작긴 해요. 13g 정도예요. 근데 그 센서를 달게 되면 태그를 달게 되면 주변에 있는 수신기와 상호작용을 해가지고요. 네네. 선수들의 속도, 실시간 위치, 가속도, 감속도 이런 걸 또 보게 되고요. 네. 그다음 그 안에서 어떤 미터로 점프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해서 숫자로 보여주게 되고요. 네. 이번에 수영 때도 보셨겠지만 카메라들이 이 선수들의 속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1, 2, 3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람이 몇 킬로미터 퍼 아워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번에 나오는 것을 수영을 하고 있는지를 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럴 정도로 이제 우리가 보는 즐거움 그리고 즐기는 즐거움에도 정말 곳곳에 이런 IT 기술들이 숨어 있다. 뭐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또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발전하겠죠? 맞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김덕진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의 사건과 법률 정보까지 담았습니다. 노래는 사건을 싣고 시간이죠. 금요일 책임져 주시는 우리 신유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주제와 관련된 노래를 잠시 들어보시죠. 네, 지금 들으신 곡은 GD의 삐딱하게입니다. 이 노래에 어울리는 오늘 사건 바로 만나보죠. 오늘 사건은 문신 보여주며 주유소 직원을 협박한 유튜버. 무슨 일입니까? 네, 오늘 사건은 좀 이렇게 한 유튜버가 네. 셀프 주유소 직원에게 기름을 넣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영상을 SNS에 공개했는데요. 아, 그냥 주유소가 아니라 셀프 주유소? 네. 그런데 이 주유소 직원이 여기는 셀프입니다.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유튜버가 오늘 유튜버들이 자주 쓰는 말이 참교육이라는 말이거든요. 참교육? 네, 참교육. 네. 오늘 참교육 들어가야 하냐 이러면서 네. 나 건달이야.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네네. 참다 못한 직원이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도 오히려 사장 불러야겠네. 네네. 직원이 손님 협박해. 아니 경찰 부른다는 게 협박인가요? 네. 참나. 참나. 오히려 직원이 손님 협박한다고 막 이렇게 네네. 말하면서 소리 지르고 네. 그리고 막 팁을 1,000원 줄 테니까 11,000원을 주면서 11,000원 딱 주면서 팁은 1,000원이고 10,000원어치만 넣어. 뭐 이래요. 직원이 막 어이없어 하니까 왜 1,000원 더 줄까? 자 기분이다 2,000원. 자 커피 사 먹어. 반말하면서. 매너라는 게 제로네요. 그러니까 직원이 너무 이제 빨리 보내야겠다 싶어서 이제 주의를 하니까 형님 죄송합니다. 혹시 연배가 어떻게 되십니까? 또 이러는 거예요. 주의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종업원이 40입니다라고 한 거예요. 네네. 40. 그러니까 동갑이네. 친구야 미안하다. 또 반말하면서.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영상들 네. 내용들이 다 영상에 네. 나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이 오히려 네네. 설정이라고 잘못이 없었던 게 되냐 하면서 분노를 한 거예요. 이게 아무리 자기가 이제 이런 건달 행세를 하면서 네. 팁을 1,000원을 주면서 10,000원어치만 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설정이었겠죠. 네네. 근데 이게 아무리 설정이라도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라고 설정이 아니지. 누리꾼들이 오히려 분노를 하니까 네. 유튜버가 오히려 이제 그제서야 우리를 이렇게 죄송하다고 하면서 주유소를 찾아가서 해당 직원에게도 고개를 숙여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사과했어요? 네, 이게 사과를 했는데 이게 사과했다고 해도 이건 참 관심을 끌기 위한 네네. 지나친 도가 넘은 클릭 수를 위한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근데 이거는 유튜브에 바로 게시한 게 아니라 이제 SNS에 올렸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뭐 다른 데 게시한 것 같아요. 네네. 어쨌든 문신을 보여주면서 자기가 건달이라고 하고 네. 뭐 사장을 불러야겠다고 하고 결국은 이제 뭐 팁을 줄 테니 너라 강요하고 결국 직원은 주유를 하게 됐다. 셀프 주유소에서 네. 스토리가 이렇게 되네요. 네. 기본적으로 이 문신 보여주고 협박하는 거는 옛날 영화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요즘은 뭐 패션으로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제 주변에도 많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이게 협박 자체가 문신을 보여줘서 협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걸 떠나서 이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올린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굳이 영상을 그렇죠. 만들어서. 사실 뭐 문신 자체가 뭐 문제다기보다 이 전체 내용 자체가 자기가 스토리를 지금 짜가지고 한 거잖아요. 막 이렇게 해볼 거라 이렇게 해볼 거다 다 막 얘기가 사전에 스스로 됐을 텐데 이 타투 자체를 보고 막 겁먹어서 그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협박죄에 해당하는 협박이라고 하려면은 어떤 해악을 고지해야 돼요. 어떤 해악을 고지해야 되고 그 해악이 일반인의 기준에서 공포심 그거를 딱 듣자마자 보자마자 공포심을 느껴야 돼요. 공포심을 느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제 뭐 문신, 뭐 타투 어떻게 표현을 하든 이것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건달이라고 말을 하면서 일종의 위협을 가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의도 자체는. 그런데 이 자체가 그 어떤 죄에 해당하진 않는 거. 그러니까 일반인의 기준에서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공포심을 확 느껴야 되는데 그 만약에 여기 직원분이 오히려 만약에 예를 들어 몸이 더 좋으셔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인 정말 일반인의 기준에서 문신을 보여주면 그 문신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정말로 조폭들은 막 전신 문신이 있고 막 이렇게 딱 상의를 탈의하면은 등에 막 전신 막 이렇게 무서운 문신이 있고 하면서 머리 짧고 그러면서 그냥 말 한마디만 딱 해도 그거는 협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타투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굉장히 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갔는데 다른 것보다 셀프 주유소인데 어쨌든 점원에 강요를 해서 주유를 하도록 만든 거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법적으로 일단 협박죄가 성립이 돼야 돼요. 협박은 겁을 먹는 단계 가기까지고 그 겁을 먹어서 어떤 일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가 강요죄거든요. 그래서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일단 협박이 성립해야 되는데 이 협박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인의 기준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요즘에 타투 좀 보여주고 내가 건달인데라고 하는데 막 금방 그거 바로 겁먹지는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직원분도 보시니까 여기 손님 여기 경찰 부르겠습니다라고 바로 이제 대응을 한 거예요. 막 겁을 먹었으면은 바로 가서 이제 바로 주의를 했겠지만 경찰 부르겠습니다. 정당하게 대응을 했네요. 이 손님이 점원에게 반말이나 욕설을 뭐 지금 욕설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반말을 하면서 굉장히 좀 기분 나쁘게 계속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뭐 법적 처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매너의 영역인 거죠. 매너의 영역이고 아직은 요 단계까지는 뭐 이제 반말까지는 반말까지는 법적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욕설은 이거는 엄연히 이제 모욕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요. 단 둘만 있는 공간이라면은 공연성이 없어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한 명이라도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지만 성립되는 그렇습니다. 공연성이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모욕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3자가 기본적으로 전자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연성. 나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켜야 되는데 나만 듣고 있으면은 약간 전화로 해서 욕하면은 되게 열받죠. 그런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해외에서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범죄 저지르는 영상에, 그러니까 이거 약간 좀 개념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런 자극적인 것, 선정적인 것, 그 폭력적인 거 올라서 이제 클릭수 높이려는 거 굉장히 많고 실제 외국 어디입니까? 뭐 러시아인가요? 어떤 데 보면은 정말 극단적인 일까지 저지르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 많잖아요. 이 문제가 안 됩니까? 그런 영상을 만들고 또 후원하는 경우. 예를 들면은 어떤 이제 범죄 사실이 발생하는 거를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보여주면서 거기에 이제 후원을 하면서 뭐 슈퍼챗 이런 걸 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그 범죄의 방조범이 될 수 있습니다. 방조. 왜냐면은 방조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범죄가 아니에요. 이 범죄 행위를 다 인식하면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정신적으로 지원해주고 돈까지 주면은 금전적으로 지원이니까 이거는 방조죄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건 관련해서 이렇게 부적절한 영상을 올리는 경우에 범죄 사실이라면 그 범죄 행위로 인해서 당연히 처벌받죠.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 범죄까지라고 애매한 정도 부적절한 영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이 플랫폼에서 아니면은 이 유튜버 어떻게 뭐 제재할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뭐 이 유튜브 말고 다른 채널 아프리카 TV 이런 채널에서 뭐 방송을 하다가 유관순 누나에게 적절한 뭐 모욕을 했다 이런 걸로 인해서 VJ들이 제재를 받으면은 방송 정지 제재를 받아요. 방송 정지. 근데 뭐 그 사건으로 방송 정지 90일을 제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100만 유튜버래요. 그래서 100만 유튜버가 영향력이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요. 90일 방송 정지 갖고는 말이 되냐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 지금 방송이라고 말을 하는데 방송 정지라고 말하는데 사실 유튜브나 그 아프리카 TV는 방송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에서. 분류상, 법적 네, 분류상. 통신으로 봅니다. 통신. 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지만 그 통신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네. 통신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1인 방송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방송인 것 같은데 근데 방송이 아니다. 이게 참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통신으로 보고 거기에 그럼 그렇다면 이제 규제를 봐도 네. 처벌의 강도가 좀 약하다는 뜻인가요? 처벌 자체가 방송 영상이 네. 어떤 거를 클릭하면 그런 게 있죠. 우리 저작권법 위반인 경우에 그 내용이 법률 위반인 경우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습니다. 다른 화면이 뜨죠. 그렇죠. 동영상을 재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떠요. 그게 채널의 접속을 차단해 놓는 건데요. 네. 그게 불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그 채널의 접속을 아예 차단하는 방법 그렇게 있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불법을 저지른 그 내용은 네. 그 행위에 따른 처벌을 받는 거고 그 통신을 이용하는 그런 것 자체로 별도의 체제는 없어요. 별도의 처벌은 다시는 없어요. 네. 어쨌든 그 실제 내용을 가지고 처벌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그러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고 그 영상물은 삭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초반 이 사건을 잠깐 돌아가서 네. 이제 그 타투, 네. 뭐 문신, 이제 외국에서는 그게 굉장히 좀 일상적인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도 법으로 불법이잖아요. 하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지만 법적으로 불법.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이제 합법화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던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 법이 언제 제정이 그러니까 됐어요? 이게 이제 불법이라고 네. 말하는 것부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법원이 이 타투라는 이 시술을 네. 의료행위로 판단을 한 거예요. 의료행위. 네. 의료행위는 누가 해야 되나요? 의사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할 경우에 불법이 되는 거지 이 타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타투 문신 그리고 계신 분 본 적 있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네. 용문신 그리고 계신 의사 선생님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네, 뭐 성형외과나 피부과나 그 의사 선생님 많이 계시지만 용 그리는 선생님 못 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네. 의사 선생님이 눈썹 그려주는 의사 선생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의료행위가 지금 현실적으로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현실을 봐야지. 그리고 눈썹 문신은 네. 거의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데. 뭐 정치인들도 뭐 반영구 화장을 해서 눈썹이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지금 1000만 명에 이릅니다. 이 눈썹까지 포함하면. 그래요? 눈썹이 1000만 명? 입술 색깔도 바꿀 수 있는 거 아세요? 네? 입술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입술 색깔이 좀 이렇게 핏빛이 돌고 막 복숭아빛이면 되게 예쁘잖아요. 젊어 보이고. 핏빛은 좀 그렇고 하여튼 복숭아. 핏빛이 아니라 복숭아빛. 죄송합니다. 네. 제가 순간. 복숭아. 네. 복숭아빛. 네. 복숭아빛. 핏빛. 달라요. 네. 너무 다른 네. 거를 제가 같이 얘기해버렸네요. 그래서 그 색깔을 바꿀 수 있다고요?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것도 타투로. 너무 신기한데요? 대단하죠. 그래서 맨 얼굴인데 이 정도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나 화장 하나도 안 했어. 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복숭아 입술 만들어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법이 지금 사실 문제라고요.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대법원이 타투를 의료행위로 판단한 게 무려 92년이네요. 1992년. 한 30년 전 상황인데 네. 지금 2018년 기준으로 타투 시술을 받은 인구가 300만 명. 아까 신유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눈썹, 입술 등 반영구 화장 시술을 받은 인구까지 하면 1000만 명. 우리나라 네. 인구의 5분의 1이네요. 네. 더 넘었을 거예요. 지금 넘었겠죠. 이게 좀 과거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거를 더 이상 의료행위를 보는 거는 네. 현실을 외면한 거다. 현실을 외면한 거다. 현실을 아무리 외면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네. 이거를 반드시 의료행위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법이 좀 잘 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곧 개정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네. 실제로 지금 이 타투이스트가 지금 재판 중에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타투이스트인데. 네, 맞아요. 브래드 피트인가요? 브래드 피트가 와서 시술 받았던 네. 그분이 지금 재판 중인 거죠. 그러니까 좀 이게 너무 현실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처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네. 곧 개정될 거라고 네.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면서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오늘 명랑 인터뷰에서는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사직 사퇴를 공식적으로 내일 하시는 겁니까? 내일 모레? 예, 일요일 날 오후에 사퇴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8월 1일이요. 네. 네. 이렇게 출마를 하시는 것을 두고 이제 제주도에서는 물론 바라는 분들도 있지만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제주도지사 우리 도민께서 주신 임기를 끝까지 네네.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에 대한 비판은 뭐 어떤 것이라도 달게 받겠고요. 네. 하지만 지금 국정이 실패하고 국민들이 너무 절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점을 잘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대권 도전이시죠? 네. 네. 왜 원희룡이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실패가 너무 심각하고요. 또 민주당에서 나서는 분들도 자칫하면 더 나쁜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맞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동안 누가 문재인 정부에 맞서서 더 잘 싸웠느냐 이것을 가지고 뭐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도 부각이 돼 있습니다만은 이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3번의 국회의원과 2번의 도지사를 거치면서 풍부한 행정 경험과 고도의 정치력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 네. 미래 비전과 국정을 운영할 방안에 대해서 네. 오랫동안 고민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나라를 올바로 세우는데 저 모든 것을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이제 후보마다 각 대표 공약이 있는데 일단 원희룡 지사님의 대표 공약은 어떤 건가요? 저의 모든 그 정책은 네. 출발점이 네. 국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자는 겁니다. 네. 지금 국가가 민간과 이 시장 경제의 역동성을 다 마비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자유와 창의성에 맡겨서 혁신 성장이 살아나게 해야 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해오면서 양극화도 많이 생겼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 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부모 찬스나 이 사회에 기득권이 없으면 국민들이 절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들이 새롭게 출발하고 패자도 부활전을 할 수 있는 국가 찬스를 과감하게 네.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1호 공약으로 이 주택 마련 국가 찬스를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다들 내가 대통령 되면 부동산을 잡을 수 있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이 주택 마련이 어떻게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방안을 좀 보여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우선 네. 주택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입니다. 네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장은 시장의 공급을 왜곡시키고 있는 임대차의 획일적인 규제 이걸 풀어서 당장은 매물들이 돌게를 해야 되고요. 네. 이것은 공급 측면이고요. 네. 국민들이 이걸 살려고 해도 지금 너무 50% 심지어는 2배까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젊은 세대들은 내 집 마련을 이번 생에선 할 수 없다는 네. 벼락거지, 이생망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무주택 국민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개인 자부담과 은행 대출로만 하던 것들을 네. 국가가 공동 투자해서 그 지분을 국가가 보유를 해서 실거주자들을 보유하고 또 국민들이 처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택권을 보장해 주자. 예, 이런 정책이 제가 주택 문제에 대해서 국가 찬스로 제시한 1호 공약이 되겠습니다. 그럼 임대주택과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임대주택은 그야말로 집주인이 따로 있는 집 아니에요? 네네, 빌려서 쓰는 거죠. 네네. 저희 여기는 반반 주택이라고 했는데요. 반반 주택은 자부담 반입니다. 네네. 그리고 나머지 반은 국가가 공동 투자를 했는데 네.
이것을 살다가 자산이 더 이상 안 만들어져서 그냥 국가 지분을 인정한 채로 가겠으면 네네. 거기에 대한 국가 지분에 대한 이용료만 내면서 살고 싶은 때까지 살면 되고요. 네. 자기가 살다가 저축이 더 됐다라든지 아니면 신용이 좋아져서 더 뭐 대출을 받아서 자기 지분을 늘리고 싶다. 네. 그러면 국가로부터 자기 지분을 다 인수를 해서 네. 이걸 시장 거래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뭐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자기 걸로 한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인 처분이나 네. 그로 인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인 거죠. 철저히 수요자가 네.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 자기가 주도해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그리고 보유세를 모두 없애야 한다. 이런 파격적인 주장도 내놓으셨는데요. 어떤 맥락에서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까? 우선 지금 네네. 서울의 경우에 18평짜리 네. 5억에 샀다가 아이를 둘 낳고 저축도 좀 돼서 24평짜리로 가려면요. 네. 양도세를 3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집을 늘려서 가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네. 실거주 목적의 이사를 가면서 발생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말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실거주 외에 자기의 재산 차익이 발생하는 그 시점까지 양도세를 연기시켜 주자는 거죠.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네. 대신 다주택자들이 이걸 사고 팔고 하면서 돈 번 것에 대해서는 네. 그건 당연히 세금을 매겨야 되겠죠. 네네. 하지만 실거주를 옮겨가는 것뿐이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완전히 처분하고 그 차익을 자기가 현금을 다 갖는 것도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세금을 매기는 것은 국민들이 네네. 자기 살 보금자리를 늘려갈 상향 이동을 방해하면서 뺏어가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세금은 나쁜 세금이고요. 국가가 걷어가면 안 되는 세금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없애거나 연장을 시킬 거고요. 네. 그 외에도 불합리한 양도세나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 걷어낼 수 있도록 지금도 정밀한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보통 어쨌든 소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있어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뭐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외국을 보면 양도소득세든 보유세든 둘 중에 하나를 강력하게 해서 집값을 좀 조절하는 그런 그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사님께서는 양도세, 보유세를 모두 없애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전부 없애는 게 아니고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네네. 내가 살던 집에서 이걸 팔고 네. 다른 집으로 역시 내가 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실거주할 때. 네네. 실거주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서는 순간적으로는 차익이 발생하는 것 같지만 그 차익이라는 것은 새로운 실거주의 생필품의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비용 공제를 통해서 보든지 실거주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보든지 이것은 그 시점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것은 이사갈 권리를 뺏는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국가가 세금을 매겨야 하는 부분과 매기지 말아야 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서 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그 당내 주자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에 전격 합류했습니다. 뭐 빠르면 8월이라고 했는데 아직 7월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들어오신 거 환영하고요. 네네. 앞으로 이제 치열한 토론과 필요한 자질에 대한 검증을 거쳐서 필승 후보를 뽑기 위해서 멋진 승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모양새가 이준석 대표는 지방에 가 있었고요. 김기현 원내대표는 휴가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굳이 입당을 한 이유 조금 이상하다. 뭐 벌써부터 당내 세력 다툼 아니야.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지사님께서 좀 해석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해석을 할 입장도 아니고 네. 그럴 근거도 없고요. 그거는 그렇게 입당하신 분한테 그쪽에다 물어봐야 될 얘기가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은 경쟁자로서 이 시기에 입당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평가를 할 입장이 아니라 네. 이제 들어왔으니까 네. 어떻게 저희들은 이 경선의 장에서 네. 국민들이 정말 치열하고 그리고 국정이 저런 경쟁 속에서 최후로 뽑히는 사람은 지금 정부보다 훨씬 잘하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네. 어떻게 더 그 내용을 준비를 잘할 것인가. 네. 거기에 고민을 하기에도 바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권의 최종 후보는 원희룡, 윤석열 중 선택하게 될 거다. 원희룡은 윤석열을 이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지지율 숫자로만 봐서는 좀 무리한 주장 아니신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근거에서 나온 발언인가요? 지금은 국민들의 질문이 네. 누가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서서 잘 싸웠는가?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을 보고 있는 거죠. 네. 저는 그 두 분은 기본적으로는 같은 성격의 그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국민의 질문은 단순히 문재인 정부가 잘 싸웠는가가 아니라 누가 문재인 정부보다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이라는 것은 네. 최고의 행정수장이자 정치 지도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행정 경험과 정치력 그리고 어떤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과 방안에 대해서 서 있지 않은 경우에는 네. 토론과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확신을 주기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행정 경험과 정치력을 가진 그런 그룹들에서 국민들이 다시 네.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우리 당내에서 본다면 중도 확장성 면에서는 제가 홍준표 후보보다 네. 그리고 보수 정당의 정통성 면에서는 유승민 후보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여지고 또 그런 점에서는 지금까지는 제가 이 아름다운 제주를 핫플레이스로 만드느라고 전념해 있어서 네네. 우리 정당 정치나 우리 중앙 정치에서는 국민들의 시야에서 조금 멀리 있었습니다만은 네네. 이제 본격적인 무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네. 국민들이 원희룡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 두 분이 약간 겹치는 이미지 이런 취지의 말씀을 조금 전에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지율이나 뭐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좀 상승 국면에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런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이제 새롭게 진입하시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기대감과 함께 앞으로 지켜보고 평가하는 과정이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다 나름대로의 요동을 치면서 몇 차례의 토론과 검증 그리고 많은 사건들 속에서 지지율은 앞으로 서너 달 동안 네네. 여러 차례 변화무쌍한 요동을 칠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두 분은 명확한 국가에 대한 비전 그리고 국가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경험과 실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런 것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가 네.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시험대에 올라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난 그 7일이었습니까? 원 지사님 그 지지 모임이죠. 희망 오름 포럼 이 출범식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이제 원희룡 지사를 지지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오랜 저의 멘토이시기도 한데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원희룡은 오랜 시간 단련되면서 대통령이 갖춰야 될 자질은 다 갖춘 사람이다. 네네. 아직 좀 안 뜨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이제 시작이니까 좀 제대로 해서 국민들의 인정을 받기 바란다라고 덕담과 격려를 해주신 거거든요. 네. 저는 좀 과분하긴 합니다만은 그 말씀 그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가치를 국민들께서 발견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러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하고는 이제 종종 지금도 그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신 관계인가요? 예, 수시로 연락도 하고요. 수시로 연락. 제가 좀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게 좀 쌓이면 찾아가서 뵙기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찾아가서 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상대당이지만 어쨌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민주당 후보죠. 이재명 경기지사 종종 이제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비교도 되는데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같은 단체장으로서도 겪어봤는데요. 네네. 단기적인 인기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공격 대상을 찾아서 편가르기 정치를 통해서 자기를
주목하게끔 만드는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나쁜 정치로 커온 사람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네.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기본 소득이니 기본 주택이니 하는데 조금 안 된 얘기지만 본인의 기본 인격부터 좀 챙기고 다른 사람들을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갖춰야 되는 기본 품격에 저는 미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였습니다. 한 주의 스포츠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스포츠 원정대 시간인데요. 스자랄 스포츠를 잘하는 방송인 최영진 씨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영진입니다. 네, 우리 선수단 경기 결과부터 살펴보죠. 먼저 양궁 쾌거를 이뤘습니다. 예, 네. 기쁜 소식입니다. 네네. 한국 올림픽 역사상 첫 3관왕이 탄생을 했는데요. 안산 선수가 그 주인공입니다. 네. 여자 양궁 개인전에서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의 옐레나 오시포바를 상대로 이 슈도프가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를 했습니다. 세트포인트 5대5 동점에서 결국 승부는 연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네네. 슈도프로 가려지게 됐는데요. 먼저 활을 쏜 안산 선수 10점을 쏘면서 오시포바의 결과를 기다렸고요. 느긋하게. 네. 상대가 이제 8점을 명중하면서 금메달이 확정됐습니다. 네. 자, 반면에 여자 양궁의 맏언니 강치영 선수는 8강에서 좀 고배를 마셨는데 8강 탈락 후에 참아왔던 눈물을 좀 쏟아냈습니다. 네네. 파리에선 이제 다음 올림픽이 파리거든요. 더 강해져서 돌아오겠다며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역사상 첫 3관왕 정말 어마어마한 그 쾌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격에서도 은메달 나왔죠? 예. 자, 사격의 김민정 선수 여자 25m 권총에서 정말 값진 은메달을 따내는데요. 네. 결선에서 러시아 올림픽위원회의 비탈리나 바차 라시키나와 역시 슈도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네. 결선에서 맨 꼴찌로 좀 진출을 해서 이뤄낸 값진 성과인데요. 네. 역시 대단히 축하드리고요. 네네. 다른 경기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남자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전체 9위로 결선 진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네. 우상혁 선수는 결선 진출이 확정되자 이 태극기를 들고 세레머니를 펼쳤는데요. 네. 한국 육상 트랙앤필드 선수가 올림픽 결선에 진출한 건 1996년 높이뛰기 이진택 선수 이후 무려 25년 만입니다. 그래요. 25년. 예. 8월 1일에 이제 결선이 치러지는데 네. 한국 기록 경신과 또 메달에 한번 도전을 해봅니다. 네. 전체 9위로 결선 진출이 확정됐다는 소식. 예. 8월 1일을 기대해 보고요. 김민정 선수의 은메달 너무 대단해요. 네, 대단하고 네, 여러 가지 소식들 주셨는데 남자 펜싱 에페 단체전 동메달 결정전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 조금 전에 끝났는데 네. 박상영, 권영준, 마세건, 송재호로 구성된 남자 에페 대표팀 단체전에서 네. 중국을 꺾고 동메달을 땄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남자 에페 단체전에서 사상 첫 동메달입니다. 네. 예, 에서 그리고 황선우 선수가 계속 이제 그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예. 네, 조금 전에 황선우 선수가 자유형 50m 출전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방금 전에 역시 끝났는데요. 네. 50m 예선 22.74초로 6조에서는 7위를 기록했고요. 네. 전체 73명 중에 39위로 네.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이 황선우 선수 경기 출전할 때마다 좀 눈에 띄는데 왜냐하면 서양 선수들이 워낙 체격이 좋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비해서 조금 좀 약소한 편이어서 그렇죠. 눈에 띕니다. 네네. 황선우 선수도 경기 후에 근육량 늘리고 또 근력을 키우면 더 나은 기록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이 황선우 선수가 이게 스타트가 굉장히 좀 빠른 선수. 그렇죠. 예. 네. 초반 장점이 기록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앞으로 체력이나 말씀드린 대로 네. 뭐 근력을 키운다면 조금 세계 무대 충분히 통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앞으로 기회는 많습니다. 예. 네, 황선우 선수 그나저나 정말 또 좋은 소식이 있네요. 이분한테. 블랙핑크 제니 응원을 받고 우리 황선우 선수가 손이 떨린다고 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손만 떨리겠어요 지금? 예, 네. 예. 지난해 11월 한 인터뷰에서 블랙핑크 제니를 좋아한다면서 이 팬심을 드러냈는데 네네. 제니 씨가 2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 황선우의 경기 장면이 올라온 올림픽 계정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네네. 저도 응원하고 있어요. 황선우 선수 파이팅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네. 이 황선우 선수 그야말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운 날에
뭐 더 큰 선물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또 하나의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선물이 그럼요. 아닐까 싶어요. 예, 예. 네, 블랙핑크 제니까지 지금 나왔습니다. 오늘 도쿄올림픽 8일차, 8일 한 중반 정도로 되는 그렇죠. 건가요? 예, 네, 예. 네. 슬슬 절정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번 주말에 경기들이 좀 큰 게 열리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국민들 주말 도쿄올림픽으로 설레일 그야말로 빅 경기들이 열리는데요. 주말에. 네. 예, 먼저 내일입니다. 네. 내일 오전 7시 30분 임성재, 김시우 선수의 골프 남자 3라운드를 시작으로 오전 10시에는 자 남자 양궁의 김우진 선수가 네네. 이 개인전 금메달 사냥에 나서는데요. 김우진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면 싹쓸입니다. 양궁에서. 그래요? 예. 자 오전 11시 25분 유도 혼성 단체 우리나라와 몽골의 16강전이 열리고요. 역시 같은 시각 여자 펜싱 사부르 단체전이 진행됩니다. 네네. 자 그리고 오후 7시 40분 네. 우리나라와 일본의 여자 배구 숙명의 라이벌전이 펼쳐지고요. 그리고 내일 오후 8시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축구 8강전이 열립니다. 와, 내일 한일 간의 여자 배구 그리고 대한민국과 멕시코 축구 8강전까지 예. 쉴 틈이 없네요. 그러요. 네, 계속 TV 앞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그 축구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저보고 지금 예상을 못하십니까? 아니 모르는 사람이 더 잘 맞춰요. 아, 저는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너무 어려워요. 네.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예, 예. 네. 그래서 어떻게 좀 예측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 제가 예측할 때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그러니까 예측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이렇게 화내시는 거 처음 보는데. 뭐 2대1로 봅니다. 2대1? 예, 예. 적어놓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경기들이 이제 토요일이고. 토요일 내일입니다. 일요일은 어떻습니까? 자, 일요일 오전 8시 30분에 남자 25m 권총 속사 예선전이 펼쳐지는데요. 송종호, 한대훈 선수가 출전하고요. 오후 2시 반에는 탁구 각각 남녀 단체 16강전이 열립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일요일 밤 9시 여자 농구 한국과 세르비아의 예선 3차전 경기가 치러집니다. 자, 주말에 이렇게 풍성한 경기들 많이 열리니까요. 그러네요. 다 함께 대한민국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지금 이제 경기 결과에 대해서 예. 얘기를 좀 해주셨고 일정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이 도쿄올림픽 이모저모를 좀 살펴볼게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도쿄올림픽 메달 우리 메달을 일단 받으면 깨물어 봐야 되잖아요. 그게 뭐 전통이었죠. 그렇죠. 시상식에서 나온. 네, 모든 사진에 깨무는 그렇죠.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이건 예. 안 된다고요? 예, 뭐 안 왜요? 된다라기보다는 좀 재밌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어떤 거요? 사실 그 올림픽 시상대에서 메달을 깨무는 세레머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뭐 전통이었는데 그렇죠. 이 금메달 깨무는 장면이 언제 어떻게 나왔느냐 그 유래를 조금 살펴봤더니 이게 진짜 금인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뭐 했대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 옛날에. 네. 자,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그 장난스러운 좀 트윗을 올렸는데 금메달이 매우 고팠더라도 네네. 깨물지는 말라 이렇게 올렸습니다. 먹지 말아라. 예, 네네. 왜냐하면 이번 도쿄올림픽 그 금은 동메달은 진짜 그 금은동으로 만든 게 아니고 일본 전역의 휴대전자와 전자기기 등에서 추출한 금속 재료입니다. 그래서 금인지 확인할 필요가 없다. 깨물지 마라. 뭐 이런 의도인 거죠. 어차피 뭐 금 많이 안 들어갔다. 네네. 확인할 필요 없다. 뭐 이런 건데 혹시 좀, 이번 올림픽 그 금메달 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실제 뭐 가격 시세. 시세가요? 그냥 찍어보세요. 이게 모르겠네. 전혀 감이 안 잡히죠. 네, 전혀 뭐 그래도 몇만 원대보단 두 자릿수 정도? 네네. 좀 10만 원대로. 뭐 그렇겠죠. 예, 이번 도쿄올림픽 금메달에는 금이 6g. 6g. 예, 6g 정도 들어있고 가격은 90만 원대라는 보도가 그래요? 나왔어요. 직전에 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보다 약 30만 원 정도 더 비싸다고 더 비싸요?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금메달에 금이 6g 들어가고 90만 원대다. 이거 깨알 정보까지. 예. 알겠어요. 사실 궁금했어요. 얼마인지. 호주의 카누 선수가 카약 앞에 뭐 특이한 걸 씌우고 경기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건가요? 그 호주의 카누 선수인 제시카 폭스의 사연인데요. 네네. 피임 기구를 이용해서 카약 앞부분을 수리하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폭스 선수가 소셜 미디어에 관련 영상을 좀 올렸는데 네네. 카약 앞부분 다소 좀 손상이 있는 부위에 탄소 유기물을 먼저 좀 덧댄 뒤에 그 위에 피임 기구를 씌워 좀 덮는 방식으로 배 앞부분을 좀 수리를 한 건데요. 이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네네. 좀
이걸 보고서 이 피임기구 쓰임새가 좀 다양하다. 여기 있는지도 몰랐다. 이런 데도 쓰이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굉장히 좀 급박한 순간에 이렇게 좀 기지를 발휘해서 그런 거네요. 예, 금메달까지 실제로 따냈어요. 대단합니다. 예. 네. 그동안 연습을 얼마나 했으면 이런 방법까지 그렇습니다. 익혔을까 싶기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멋집니다. 선수들. 이 골판지 침대 그리고 낮은 천장. 이번에 이제 올림픽 처음 시작하면서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예, 뭐 어제 이번에는 빨래가 또 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어제는 저 바퀴벌레 맞아요. 위생 문제 바퀴벌레. 전해드렸는데 맞아요. 선수들 사이에서 그 빨래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다고 해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인근에 세탁소가 이제 별로 없어서 세탁물 찾는데 뭐 5일 걸린다. 직접 빨래한다 선수들이 뭐 이런 보도가 됐고 또 세탁소 앞에서 옷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선 모습을 공개하면서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전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너무하네요. 예, 네. 한국 선수들도 좀 세탁 문제로 곤혹을 겪었는데 네. 여자 핸드볼 대표팀 세탁물을 분실했어요. 그래서 뭐 대한체육회 직원들이 네네. 세탁소 창고를 뒤진 끝에 겨우 유니폼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 네네. 도쿄올림픽 선수촌 최대 18,000명이 투숙하고 있는데요. 네네. 선수촌 건물 16개에 세탁소 고작 3개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또 세탁 문제가 네네. 논란이 되고 있고요. 선수들이 직접 빨래를 손빨래하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수들한테 옷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럼요. 네. 예. 건물 하나당 하나씩 있어도 모자랄까 하는데 달랑 3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인 최영진 씨와 함께했고요. 명랑시사 저희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주말에 경기 신나게 보시고요.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